안녕하세요. 남편과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필립의 사연방에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랑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살짝 소개하자면 사랑이 식고 배신, 배반, 그리고 복수와 천벌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첫사랑과 10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만났을 때는 대학교 신입생이었고 서로가 너무 잘 맞아서 30살까지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잃어서 시댁이 없었던 교회는 친정 부모님 둘 다 혼자 남은 커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 아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매우 시원하고 매너가 있었으며 가장 큰 장점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점이었습니다. 저의 기분 상한 일을 회사에서 말하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장 상사가 지나치게 희롱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일러 당겨버렸죠. 자기야, 김 부장이 뭐라고 나한테 업무를 떠넘기고 도망쳐서 먼저 퇴근하고 맨날 3번 이상이나 커피를 시키다니 그건 거지 같아. 또 치마만 입고 가면 뚫어진다니 그게 정말 형편없는 쓰레기야.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회사 생활하는 놈이 있나? 그 자식 명함 있으면 하나 주라. 해결해 줄 테니까. 여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설마 직접 만나서 혼내주려는 건 아니겠지? 그럼 나만 더 권태로워지는 건데? 아니, 직접 만나는 건 최후의 수단이야. 일단 자기 회사 게시판에 올리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내가 운영하는 동호회 멤버들에게 소문내서 그 자식 신상을 캐내서 그의 아내 귀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박경수의 아내를 건드리는 충격을 받아서 내가 그 자식 매장시킬 거야. 그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지 않고 그는 바로 핸드폰을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 동호회, 볼링 동호회, 그리고 등산 동호회까지 단톡방에 김 부장의 명함과 사진을 올렸고 만약 그에 대해 아는 사실이 있다면 알려줄 것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후 다음 날에는 예고한 대로 회사 게시판에 올리고 추가로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대표님이 연락을 받아 직접 내려와서 공개적으로 김 부장을 망신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치마를 입은 여직원들의 다리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침을 흘리고 이런 소리를 했다면서 아우씨, 이런 일만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개쓰레기 자식이었잖아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로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새끼야. 난 널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회사 게시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너가 돈 주고 여자를 만나는 집을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 후배는 경찰이라고 하는데 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더라. 완전 상습범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대표님? 미안합니다. 제가 나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같아. 창피하네요. 앞으로 잘 할 거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 해야 하는 게 아니야? 넌 오늘부로 해고야, 이 새끼야. 그러자 부장은 대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건가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 나이에 새로이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가 아니라 여기 계신 직원들이에요. 이진숙 씨, 여러분, 이리 와서 사과받아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진숙 씨 남편이 제 남편과 친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장님, 이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니까 사과하고 쫓아내세요. 뒷일은 제가 책임질게요. 아, 그리고 이 새끼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을 거예요. 아마 벌금형의 성교육 정도로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부장님, 이 새끼는 여기저기에서 폭망할 거예요.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고. 저는 민망해하며 대표님 옆에서 서 있겠습니다. 김 부장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과가 아닌 뭐라고 따지는 거예요. 부장님, 내가 부장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나요?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커피 심부름이랑 일을 좀 더 맡기고 치마를 입은 다리를 좀 본 게 그렇게 큰 죄야?
난자네 때문에 신상을 털렸어서 경찰서까지 가야 했단다고. 진숙 씨,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테니 대표님께 말씀 좀 잘해서 이 좋게 끝나게 해줘요. 그러자 대표님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고요. 팔을 들어 부장에게 귓방망이를 날렸습니다. 캐르벤이 더러우며 추악한 변태 새끼야. 커피 심부름은 다방에 가서 해라, 이 개새끼야. 연타로 부장에게 따귀를 여러 번 가까이 때렸더니 제 손바닥이 아파서 더는 못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원한 복수를 한 결과 부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회사에서 잘리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님부터 저까지 다른 직원들까지 모두 그 자식이 나가길 바라고 있어서 용서나 합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부장은 짐을 싸서 회사를 퇴사했어요. 나중에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된 후 1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누라에게 위자료를 주고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어느 지방으로 가서 허드레시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호회를 세계적으로 운영하면서 넓어진 인맥과 지혜로 김 부장을 망가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나간 후에는 회사 다닐 때 얼마나 편했는지 다른 직원들이 저를 감사하다며 매일 선물과 커피를 사줬습니다. 제 남편은 동호회 운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9시를 넘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자고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몇 번이나 막아보았지만 당구나 볼링 같은 운동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한 번 등산을 다녀온 후 몸살을 앓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동호회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 캔들 만들기나 뜨개질 같은 활동에 참여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취미생활을 할 때 서로에게 맞는 것을 찾아 즐겁게 지냈고 시간이 흘러도 비슷한 취미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과하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10번 정도의 모임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죠. 저는 금요일 밤에 남편과 함께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보내고 싶었는데 늘 모임 때문에 약속을 어기게 되었네요. 이번 주에도 모임 나가야 해? 밤에 등산하기로 했어? 해지고 산에 오르는 것이 기가 막히거든. 또 요즘에 당신이 너무 자주 모임하는 거 아니야? 우리 둘이 보낸 주말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럼 당신도 같이 가면 좋겠죠? 이번 주말에 볼링하고 맥주 마실 건데 같이 갈래? 알았어. 나 시끄러운 거 질색이라는 건 알아? 모임을 적당히 해준다면 괜찮겠지? 알겠어. 최대한 줄여볼게. 아, 맞다. 다음 주에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 가기로 했어.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실컷 쓰고 와. 뭘 이렇게까지? 고마워. 아껴 쓸게. 장모님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드릴게. 와, 남편은 모임을 자주 나가는 것만 빼면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3년 동안 무사하고 무탈하게 아주 잘 보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이끄는 동호회에서 등산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만성 피로가 있던 저에게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일을 따라 선행을 오르게 되었죠. 영희 씨는 동호회 등산 말고도 다른 취미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는 등산이 유일한 취미라 다른 건 관심이 가지 않아요. 먹고 살려고 일만 다니다 보니까 시간 내는 것도 등산 말고는 없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싱글이세요? 라고 물으니 네. 집에서 결혼하라고 난리인데 남자가요? 셨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것 같죠? 아이고, 별 이야기를 다 하는군요. 어때요? 여자끼리 이런 수다를 떨어주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영희 씨, 싱글이시면 여기 등산 모임에서 괜찮은 남자를 만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고요? 여기 정글에서요. 아휴, 전 정글이 싫어요. 정글이 무슨 뜻인가요? 정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겠어서 물었더니 영희 씨가 믿기지 않는 대답을 하더군요. 모르셨군요. 여기 등산 동호회는 정글 바닥이에요. 저는 진숙 씨가 쿨하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요.
아니었군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여길 따라온 것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쿨해서 무슨 짓을 해도 남편을 이해한다며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진숙 씨가 곰 같은 여자였구나. 이봐요, 진숙 씨. 제가 하는 말에 충격받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소문내면 안 됩니다. 여기 등산 모임의 남녀들은 정글 같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좋은 글 같은 생태계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 다들 바람 피우러 여기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나처럼 순수하게 등산하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몇 명 있긴 해요. 특히 모임장이신 진숙 씨의 남편인 박승대 씨는 여기 있는 여자랑 한 함양 매력을 감하더군요. 번식은 짝짓기를 하셨다고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겠죠. 엄청난 난봉꾼이라고요. 저는 영희 씨가 하는 말을 듣고 황당하고 기가 찼습니다. 제 남편이 등산 모임의 여자들 대부분과 바람을 피웠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으니 영희 씨가 이상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 남편은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모임을 가지는 것 뿐이라고요. 괜히 유언비어 퍼뜨려서 제 남편과 모임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이고, 이 순진한 여자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순진하게 믿어가면서 살아요. 나는 진숙 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귀띔을 해준 것뿐이에요. 불쾌했다면 사과할게요. 그럼 저는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녀는 저에게 충고하듯이 말을 전하고 속도를 내서 산에 올라가더군요. 이상한 소리를 떠들고 가는 바람에 머리가 빙빙 돌고 속이 더부룩해졌어요. 이걸 남편에게 말하고 영희 씨를 쫓아내버릴까 잠시 생각했는데 혼자 산을 오르며 생각해보니 어쩌면 영희 씨와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희 씨가 전해준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남편은 영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기야, 아까 보니까 영희 씨랑 맨 뒤에서 수다 떨면서 올라오더라. 둘이 친해진 거야?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어. 무슨 얘기? 혹시 내 흉을 본 건 아니겠지? 그 여자, 우리 모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조금 신경 쓰이네. 영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고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이혼 사유도 집착 때문이라고 하던데. 당신에게는 헛소리 같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망상증 환자로 모임원들이 피하는 인물이에요. 혹시라도 당신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면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망상증 환자로 보기에는 진심으로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알겠어요. 아, 그 여자였군요. 그러나 나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대화도 특별한 것은 없이 선하다. 공기가 좋다 뭐 이런 것들 뿐이었어요. 그래, 그 여자가 당신에게 이상한 말을 해서 걱정을 끼치게 한 것은 아닐지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네요. 네, 걱정할 것 없어요. 제가 아무 일 없단 듯이 대충 대답하자 남편의 입가가 올라갔어요. 뭐가 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남편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감시하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무작정 남편이 주최하는 모임에 몰래 따라다니며 감시해보았어요. 볼링과 당구 모임에는 남녀 비율이 반반이었는데 공이 잘 맞을 때 하이파이브를 하는 정도의 스킨십이 오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영희 씨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런 것인지 손을 마주치는 것까지가 너무 지저분하게 보였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모임이 금방 끝났어요. 1~2시간 운동을 즐기고 헤어지더라고요. 매번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늦게 들어온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모임원 중에서 가장 젊고 예쁜 여자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고 따라갔어요. 미행했던 중에 유흥가 뒤쪽에 밀집한 모텔 골목으로 차가 진입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게 됐어요. 끊임없이 바람이 불었는데 그때는 분명한 이유가 보였죠. 그런데 택시를 내리고 그 남자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일일이 모텔 주차장을 뒤져서 남편의 차를 찾았어요. 7번째로 도착한 모텔 주차장에 그의 차를 발견했는데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을 쉴 수 없었고 무릎이 풀려서 바닥에 앉아버렸어요. 남편에게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자기야, 지금 포켓볼을 치고 있어. 아, 그래? 너무 재밌는데. 아, 그래? 그럼 재밌겠지. 진짜 스릴 넘치고 짜릿한 사람이 되고 싶지. 2번 말하면 짓거리야. 당신도 하고 싶으면 여기로 와. 함께 하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제가 가면 거기에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도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미리 저녁을 먹고 가야겠어요. 교회에 가면 모텔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더라고 해요. 지금 제가 모텔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남편의 바람에 대해 고민하다가 너무 더러워서 같이 살기는 어렵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등산할 때 만난 영희 씨의 말에 따르면 제 남편은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을 시킨 후 이혼할 계획이었어요. 남편의 옷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 일주일 동안 바람 피우는 여자들을 세어보니 무려 4명이었어요. 도대체 몇 명과 더러운 짓을 했는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람을 늦은 밤이나 피우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바탕 즐겼고 회사에 가기도 하였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대시를 하며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워온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여우가 아닌 곰이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건 변함없었고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해서 초전 박사를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들킨 것도 모르고 밤마다 저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때? 나 피곤해. 건들지 마. 에이, 왜 그래? 좋으면서 이리 와봐.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 왜 그날이 이렇게 심술궂은 거야? 그래, 그날이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나가서 자, 이거. 참, 오랜만에 한번 홍콩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래. 잠이나 자자. 남편은 제가 왜 이런지 모를 테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더군요. 저는 증거를 더 확보해서 제대로 드러내 주려고 했어요. 그이와 한 침대를 사용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옷에 카메라를 달고 출근했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 때문에 화가 폭발 직전이었는데 가까스로 참고 업무를 마쳤어요. 그날 밤 남편의 옷에 달아둔 카메라를 수거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앞에 분리수거장에서 앉아서 쭉 가만히 앉아 확인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고장났는지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새로운 것을 사와서 달아보았는데 남편이 움직이던 중에 떨어지거나 망가진 것 같았어요. 4명의 사람들이 잡는 데엔 부족해서 아직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지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카메라나 녹음기로는 계속 실패해서 직접 발로 밟으면서 남편을 쫓아보기로 했어요. 현장을 적시하며 끝내기로 마음먹고 남편을 박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회사 휴가를 내고 집 앞에서 잠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바람을 쐬는 동안 확실한 실물 증거를 잡으려고 했죠. 이틀 동안은 회사를 거쳐 볼링장에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미행을 시작한 지 3번째 날, 남편이 회사 점심시간에 나와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남편 회사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바로 당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구장 앞 비상계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과 일행들을 살피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당구장을 가고 남편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가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동안 여자 한 명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회사 직원이었는데 왜 같이 건물로 들어가는지 이상했습니다. 아마도 이 건물에서 바람을 피우나 싶어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지하 주차장이었고 남편의 차에 타더군요. 저는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서 남편의 회사 입구에 세워진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출발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디든 편히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차가 회사 건물에서 나오더군요. 기사님, 저 차량 쫓아가 주세요. 들키지 않게 은밀하게 따라가 주세요. 아, 무슨 미해인 같은 건가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년 경력에 저는 베테랑 택시 기사입니다. 한 번 운전을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서 제게 믿음을 주세요. 택시기사는 정말로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요. 제 남편의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뒤를 잘 따라갔고 결국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차가 도착한 곳은 모텔이나 호텔이 아니라 우리 집이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차 문이 열리자 혼자 내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군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 갸우뚱거리며 계속 살펴보니 남편의 차 조수석 문이 열려 상대방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시간차를 두고 올라가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다.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남편과 남편의 외도녀가 5분 정확히 후에 우리 집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서 귀를 기울이면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했는데 더러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전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제 집에 바람을 피우러 온 것입니다. 이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와서 그 짓을 하러 온 것 같아요. 흥분한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열고 카메라를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달달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려 노력했어요. 잠시 후 흥분이 가라앉으며 바로 닫혀있던 안방 문을 열었어요. 이들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카메라에 찍힌 것도 몰라서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있었군요. 자기야, 점심시간이 끝나갔어. 우리 조금 더 빨리 움직이자. 안 돼. 그냥 늦게 들어가자.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밥을 먹느라 늦었다고 떠든다고. 자기야, 집중하자. 회사 이야기는 그만 알겠어, 자기. 스킬이란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자기야, 사랑해. 우리는 더 자주 만나야 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지금 내가 홍콩에 5번 다녀온 것 같아. 하느님께 이 즐거움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도 우리 남편이 안 해주니까 미쳐버릴 줄 알았는데 자기를 만나서 이렇게 열정과 흥분을 느낄 수 있어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자기, 저번에 비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역시 소문에 난 난봉꾼이라더니 정말 대단해요. 응. 자기야, 사랑해요. 난 그러는 것을 카메라에 담을 만큼 다 담았어. 녹화를 중지하고 핸드폰을 집어넣었지. 긴장은 어느새 없어졌고 너무 신난다. 못해 웃기더라고. 그래서 난 열심히 하는 남편의 등을 톡톡 쳤어. 여보야, 살짝 다가가면서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당신 뒤태가 더 멋지게 보이네. 그래? 수건 좀 가져다 줄래? 뭐야, 당신이 이 시간에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 놀래서 화났나 봐. 상간녀를 밀어버리고 뒤로 물러났어. 상간녀는 짜릿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너무 웃겨서 상간녀에게 먼저 다가갔다. 아줌마가 그동안 남편이 해주지 않아서 많이 고팠구나. 그래도 그렇다면 어떻게 내 침대 위에서 그런 짓을 하냐. 너나 낱낱한 저 자식이 오늘 내 손에 혼인정리해버렸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난 남편의 골프채를 높이 들었어. 그러자 남편은 벌벌 떨면서 팬티를 집어들더니 말했어. 자,
자기야. 잠깐만, 내가 옷을 입고 다 설명할게. 괜히 오해하지 말고. 차차차. 이게 오해가 될까? 그래 빤스는 입게 해줄게. 보기 민망해 보여서. 빨리 걸쳐. 골프채로 혼인 정리해줄 테니까. 남편은 몹시 놀란 것 같더니 제 눈치를 살피면서 덜덜 떨고 있었어.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줘. 나 팬티만 입고 다 설명할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줄 테니까. 흥분하지 마라. 말은 필요 없어. 제대로 맞아야지. 빨리 입으라고. 이 짐승. 그 여자는 말려있는 팬티에 다리 하나를 억지로 넣었고 다른 발을 넣으려고 했어. 그런데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발이 걸리자 중심을 잃어서 외발로 쿵쿵 뛰더니 뒤로 넘어져. 협탁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어버렸어. 완전 흉한 상태로 말이야. 진짜 가지가지한 거 바람 피우다 걸리고 빤스 입다가 넘어져서 기절해버렸어. 그만 정신 차리고 일어나, 화상아. 그런데 남편은 천장을 주시한 채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고, 이거 어쩌면 좋아. 경수 씨, 남편은 협탁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출혈이 생긴 것 같았어요. 급히 상간녀의 옷으로 남편 머리를 지압했고, 상간녀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시켰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알몸 상태로 머리를 다쳐 사고가 난 것을 의심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30분 뒤에 과학수사대가 왔고 사진을 찍었으며 발가벗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상당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상당녀는 넋이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저가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그 여자랑 여기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와 안방 문을 열고 남편을 불렀더니 남편은 당황해서 빤스를 입으려다가 빤스에 발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외발로 중심을 잡으려다가 협탁으로 자빠졌어요. 그게 제가 본 전부입니다. 형사들은 바람난 놈이 빤스에 걸려 자빠져 사망했다고 하니 웃음을 참지 못하더군요.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윽고 형사 중 나이가 제일 많은 남자가 저에게 상당녀한테 일단 입을 옷을 주면 안 될까? 라고 했어요.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물어보던데 전복녀 옷으로 남편 머리를 쓰는 바람에 입을 수 없게 된 상태라서 그냥 그대로 데려가라고 했어요. 형사가 하나 담요를 가져와서 전복녀 몸을 가려주고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경찰서로 따라갔습니다. 형사들이 있는 그대로의 진술을 듣고 남편은 단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면서 경찰이 수집한 그의 휴대폰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고 저와 전복녀는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을 믿기 어렵긴 했지만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 슬퍼하거나 불쌍해하는 것은 내게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간녀는 형사가 제공한 추리닝을 입고 내 앞으로 다가와서 날 훌쩍거리며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므로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 곤란에 빠질 것 같아요. 형사분들이 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기로 했으니 당신도 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십시오. 인연이 콧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만큼 지겨운 건 없었지만, 야, 이런 바보 같은 여자야. 그 상황에서 너의 바람난 행동이 들킬까봐 너무 겁이 나. 내 남편은 열심히 일해도 그 애가 세상을 떠나버렸어. 뭘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냥 경수 씨가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준다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왜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건 제 마음입니다. 다물든 말든 내 입에 달린 일이니까요. 조용히 물러나 주세요. 아무튼 나는 없어요. 만약 당신이 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고야? 내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건데? 경찰서 앞에서 내를 때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자 상간녀는 흐느낌과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경수 씨가 눈앞에서 그렇게 되어서 충격이었고, 제 가정이 깨질까 봐 두려워요. 아, 이거 말을 말자. 매년 면상복이 어깨우니까 그만 꺼져라. 그럼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제 가정에 피해가지 않게 해주실 거죠? 저는 상간녀 말을 씹어버리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복수가 물거품이 된 것 같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동안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건이 발생한 것 같아요. 아닌 사고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남편을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쓰러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상조회사에 연락해서 저 대신 장례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화장하기 위해 어디든 뿌려주실 수 있도록 지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전하지 못한 채 저승으로 떠났고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셀 수 없이 많은 상대 중 제가 잡은 상간녀가 없었다면 더 많은 증거가 그의 핸드폰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로 패턴을 해제했습니다. 그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영상이 촘촘하게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상간녀가 끼리의 잘못을 하며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는 볼 수 없어서 기계로 설정을 꺼버리고 떨어진 또다시 척대리 해리스의 등족을 붙잡아둠으로써 보낼 필요가 있다. V를 했었는데 그 짓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역겨운 광경이었어요. 영상에는 두 사내의 몸뚱아리만 나와 있었어요. 장소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모텔이겠거니 생각하며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내가 이를 치르고 나서 하는 대화를 듣고 거기가 제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놈의 남편이 집에서 바람 피우는 것이 제게 처음이 아니었다네요. 울 자기, 오늘 엄청 섹시하네. 스릴 있는 장소에서 해본 소감 좀 말해봐. 내가 살다 마누라 있는 남자 집에 들어와서 이 짓을 하는 건 처음인데 진짜 기분 죽이는데 2배로 흥분되고 짜릿하단 말이야. 자기 침대에서 마누라를 겁나게 해줄게. 몇 명이나 불렀어? 뭘 그런 걸 물어.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어. 고급 참치에 속하는 자신은 외식도 하고 집으로 배달시켜 먹기도 하는 거야? 괜히 질투하지 마. 어차피 바람둥이 자식들은 비교도 찰진다. 고급 참치 맛이 어때? 완전 대박이야. 나는 100점 중에 99점이야. 왜 1점만 빼냐고? 그럼 내가 다시는 안 만나줄까 봐. 자기야, 평생 99점으로 나와 이렇게 즐겨줘야 해. 연락 끊으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왜 연락 끊겠어? 남편은 나를 방치해 두고 있고 어디 가도 자신과 몸이 맞는 남자를 찾는 것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영광입니다. 마님. 앞으로도 저는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실컷 비난하고 이후의 상황에 경악하여 말이 끊겼습니다. 달링, 왜 흥분해서 내 속옷을 찢었니? 나 이거 입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한테 걸릴 것 같아. 내가 오늘 좀 지나치게 놀았나 봐. 걱정 마. 자기 속옷이랑 비슷한 것들이 많을 거야. 내 마누라 속옷을 주겠어. 달링, 왜 프 사이즈가 나랑 비슷해? 아니야. 그는 뽕을 넣고 돌아다녔는데 큰 거를 입고 다녔어. 그래서 사이즈가 자기에게 맞는 거야? 이런 내용은 공격적이고 선정적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살펴봐야 합니다. 가능한 한 이러한 유형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처음으로 안내해드린 것처럼 한국어 문법과 매끈하고 예의 바른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카메라에 담은 상간녀는 정확히 26명이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진 4명까지 포함하면 30명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진짜 발정난 똥개와 달의 반은 없었습니다. 바람난 여자 중에는 동호회 여자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들도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학교 다닐 때 그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레짐작해서 연락처와 신상을 파악하니 고등학교 동창생이 한둘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상간녀들이 모두 유부였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는 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걸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유부녀는 헤어져도 아주 깔끔하고 소문도 나지 않더라고요. 바람 맞다고 하면 최고라고 말했다. 웃긴 놈이고 세상을 떠난 남편은 끝까지 나를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카톡창에 있는 수십 명의 상대녀와의 대화, 전화번호, 신상까지 모두 수집해서 터뜨릴 일만 남았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본 순간 복수는 물론이고 대단한 사건을 밝힐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상대녀를 하나씩 조져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복수하기 전에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남은 재산과 그동안의 직장 수입, 그리고 사망보험 등을 다 합해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해당 업계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알려주셔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더 잘 읽히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한국어 표현입니다. 그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죄가 덮이고 끝나는 것일까 궁금해서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상간녀들에게 고소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상간녀 손해배상은 남편과 별개의 문제여서 사망 또는 실종 상태 등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아직 풀리지 않은 분노를 상간녀들에게 모두 풀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총 30명의 상간녀가 있었으니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모두 전해주고 고소장을 30명에게 모두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상간녀들에게 고소장을 전해주겠다며 변호사님께 부탁했어요. 등기로 보낼 걸 저에게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자마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과 함께 바람 피운 연애 집으로 바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린 꼬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집에 부모님 계세요? 엄마, 아빠 집에 계신데요라고 물어봤더니 아줌마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산타이머라며 선물을 주러 왔다고 말하니 꼬맹이는 우와, 산타이머가 왔어요. 라며 기뻐했어요. 꼬맹이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방으로 뛰어들자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상간녀와 멀쩡한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고 경악했죠.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당장 나가세요. 아줌마가 무슨 짓을 하겠다고요? 하려고 온 이유를 모르겠지만 우선 육아하며 얘기하자고 해요. 잠시만요. 남편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게 있어야죠. 하지만 먼저 아들을 방으로 보내는 게 좋겠어요. 제 손에는 시한폭탄이 있거든요. 기세등등하게 말하자 상간녀가 가까이 다가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나가주세요.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줄 테니까 제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너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아이 앞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남편 앞에서만 수치를 당한다는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저는 말없이 상간녀의 남편에게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음소거 상태로 해둬서 아이가 듣지 못했어요. 중간에 눈이 뒤집힌 남자는 꼬마 애를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쳤고 제가 건네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했어요. 또한 제 남편이 그 짓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저씨가 대단한 마누라를 두셨더라고요. 제 집에서 그것도 제 침대에서 바람을 피웠으니 용기가 얼마나 가상한지 알겠어요. 제가 드릴 거니 영상 말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고소장입니다. 부디 옳은 선택을 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그러자 남자는 고소장을 상간녀에게 집어 던지더니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더군요. 쿵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제 웃음도 폭발했습니다. 상간녀가 처맞는 걸 실컷 듣고 그 집에서 나왔고 다음으로 상간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제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생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울리니 남편처럼 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수 와이프 맞죠? 저 결혼식 때 만나 뵈었는데 기억하시죠? 아,
제 남편의 동창이시군요. 아내분도 동창이었다고요? 동창끼리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군요. 우리는 첫사랑을 이룬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긴 무슨 사정으로 찾아오셨나요? 일단 들어오세요. 재수 씨, 이번에 상간한 여자의 남편은 그분의 절친이었습니다. 개 같은 놈이 절친의 아내까지 간섭했어요. 진짜 발정난 짐승 새끼랑 다를 바 없는 것 같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잘 크고 건강하게 사는 집으로 보였습니다. 이윽고 상간녀가 거실로 나왔지만 나는 누구인지 모르더군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 저는 경수 씨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경수 씨, 결혼식에서 뵀었죠.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요. 그러자 상간녀가 말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수민 씨, 아주 최근에 당신 집에 다녀간 것 같은데요. 제가 없는 동안에 방문하셨다니 매우 서운했고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나는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경수 씨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 다른 동창분들과 혼동하신 모양입니다. 상간녀는 뻔뻔하게 모른 척하여 발을 빼려고 하며 그래서 나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민 씨가 화를 내며 이야기했습니다. 나 혼자 다 알아왔다고. 알긴 뭘 안다는 거죠? 여기 옷은 목적이 뭔가요? 그걸 제 입으로 말할까요? 아니면 수민 씨가 직접 말할래요? 그럼 제가 기회를 드리죠. 여기 당신 남편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나갈게요. 그게 안 된다면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자, 보기를 선택하세요. 동창 상간녀는 눈 밑을 파르르 떨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시도하더군요. 경수 와이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괜히 남의 집에 와서 불편한 소리만 하는데 그냥 나가시죠. 아, 보기를 선택하시겠다면 그럼 법적 조치는 당연히 하는 거고. 당신 남편이자 제 남편이 함께 치킨 영상을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러자 남편의 절친은 무슨 말을 하는지요. 거냐고 묻더군요. 자기 마누라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러냐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100마디 말보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라고 영상을 틀어서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제 남편과 절친이었다고 하셨죠. 이거 보고 친구로 계속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을 좀 해보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게 뭐야? 내 마누라가 경수랑 발음을 야 이 더러운 년아. 이게 다 뭐야? 내년이 경수랑 이따위 짓을 벌여 동창 남편은 격분해서 상간녀의 뺨을 사정없이 갈게 되며 머리카락을 잡아뜯으며 내동댕이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나 상간녀 머리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더군요. 제 남편이 어디 있니? 그는 세상에 떠났어요. 다른 여자와 그 행동을 하던 중 빤스에 걸려 자빠져 끝났어요. 상주 회사에서 장례식 없이 화장해 어느 강에 뿌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전해야 할 것은 그 동영상과 이 고소장인데 금액은 상관에 따라 변동될 것이고 그럼 나는 이만 갑니다. 남편 친구는 그가 죽음을 들었을 때 잠시 놀랐지만 바람 피운 게 더 짜증나는 일이라 나가도 상간녀를 개박살낼 만큼 두드렸습니다.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 속 주인공들의 집을 모두 다 돈 뒤에 정확히 보름 만에 고소장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남편들에게 불륜 영상을 보여주며 상간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상견례를 받은 여성들은 모두 많은 양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어요. 제게도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요. 30명의 여성들이 5천만 원을 받았으니 총액은 15억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혼 남편이 남긴 돈을 더해서 20억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팔아 새 삶을 시작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거기서 좋은 집을 얻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일은 처음부터 잘 풀렸고 금방 대규모 직원들을 고용하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만난 사업가와 잘 맞아 재혼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평범한 사업가 남편과 귀여운 딸이 제 곁에 있습니다. 글을 적는 중에 제 남편의 진실된 모습을 너무 늦게까지 깨달았다는 점에서 제가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벌을 받은 남편은 큰 벌을 받았고 상간녀들 또한 인생이 초능력처럼 파괴되며 사는 포스를 느끼게 되는 것 같지 않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복수가 된 거겠지요. 만약 제 이야기가 재미있게 느껴지셨다면 반드시 댓글로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박수, 음악.